네, 이제 82회 기출문제 풀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83회 시험이 이제 한 8일, 7일 남았는데 제가 좀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식을 치러 좀 갔다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마침 그 보훈처에서 와가지고 그래도 6.25 참전용사라고 해서 충원묘지에 이렇게 다 해줘가지고 서둘러서 해서 올라와서 전산회계 2급은 지금 다 올렸고요. 오늘부터 해서 82회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하나씩 보겠는데 우선 합격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82회가 40.67이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30-4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난이도는 보통 정도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최악의 경우는 27%도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전산회계 2급이 합격률이 더 낮았어요. 앞에 이론 문제 중에 막 1급 범위에 있는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수험생들이 많이 애먹은 것 같고 2급은 대체적으로 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다음 거래 내용을 보고 12월 31일 결산 수정 분계 시 차변 계정 과목과 차변 금액으로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2018년 8월 1일 소모품 60만 원 현금으로 구입하고 자산처리법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분계하면 어떻게 될까요? 8월 1일. 차변에 자산처리법이니까 소모품 이렇게 했었겠죠. 60만 원. 자, 이렇게 하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60만 원. 자, 이렇게 했다가 12월 31일 결산 시 소모품 미사용액이 25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 자, 이렇게 자산처리법 했던 소모품 60만 원 중에서 25만 원 남았다 하는 거는 그럼 35만 원 썼다는 말이죠. 바꿔 말하면. 그러면 사용한 거는 자산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결산 시에. 빼야 됩니다. 대변에 소모품 35만 원 요거 빼고요. 요거는 사용됐으니까 비용 처리해야죠. 자산에서 차감하고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 35만 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뭡니까? 차변 계정 과목 소모품비 금액은 35만 원.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소모품비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2급에서 다루는 내용이지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하면 우편안증서, 자기압수표, 타임발행수표, 만기이자표. 은행에 가면 아무 때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 당일. 요구불 예금. 당좌예금, 보통예금도 현금 범위 안에서 처리합니다. 회계상. 자, 여기까지는 현금이고요. 그 다음 현금성 자산은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들. 큰 거래 비용도 없이 현금으로 전환 용이하고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현금성 자산으로 본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통예금, 우편안증서, 자기압수표 다 돼 있고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통상적으로 뭐예요? 1년 그 이상이죠. 물론 만기가 3개월도 안 남았다는 단서 조건이 단다면 현금성 자산으로 처리하지만 아무런 단서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정기적금 또는 정기예금은 단기 금융상품으로 보고 물론 1년 이상이면 장기 금융상품입니다. 자,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저나 여기서 물어보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 4번 정기적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수험생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단기매매 증권, 그 다음에 매도가능 증권, 만기보유 증권. 출제위원들이 좋아합니다, 이거. 왜냐면 헷갈리니까 그만큼. 자,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채무증권, 지분증권. 여기 지분증권이란 말은 없는데 자, 이거 다시 한번 앞에서 이론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 교재에 보면 매도가능 증권 이렇게 컬러 그림이 있죠. 매도가능, 단기 매매 증권은 여러분이 다 아시죠. 1년 이내에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산 것 대표적인 게 주식입니다. 자, 근데 지분증권, 채무증권, 주식을 지분증권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그러면 채무증권은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까 단기매매증권은 주식, 지분증권이에요. 근데 같은 주식이라도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오로지 시세차익에만 그냥 관심이 있다면 단기매매증권으로 장부에 적지만 같은 주식이라도 자, 주식을 이익배당, 우린 시세차익보다는 이익배당이나 지배할 목적. 요 대표적인 사건이 이번에 한번 터졌죠. 대한항공. 이 조씨 집안 땅콩 사건으로 인해서 하도 시끄럽더니만 결국에는 조영 회장이 지금 일선에서 물러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국민연금, 연금이 거기 지분을 한 10몇 프로인가 갖고 있었거든요. 일반 소액주주들하고 합쳐가지고 대한항공 경영자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바로 지배할 목적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또는 계열사를 통제하려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일정한 지분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주식은 장부에 뭐라고 적느냐? 바로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적고요. 또 회사에서 채권을, 특정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목적이 지배할 목적이다. 또는 이익 배당을 많이 받을 목적이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단기매매 증권하고 성격이 다르다. 이 채권은, 단기매매 증권은 주식만 있습니다. 자, 채권은 다 매도 가능 증권이냐 또는 만기 보유 증권이냐 구분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 차이점은 자, 이런 목적도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채권을 강제로 강매해서 살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도 이제 차를 사게 되면 채권을 구입합니다. 국채, 공채. 회사도 사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거는 만기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만기까지 그냥 어쩔 수 없이 갖고 있겠다. 그러면 그거는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자, 주식도 성격에 따라서 단기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채권도 회사에서 어떤 목적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매도 가능 증권이냐 또는 단순하게 만기 보유 증권이냐. 자, 시장성이 있다 없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시장성은요, 주식시장에서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는 거, 단기매매 증권은 시장성이 당연히 있죠. 근데 요 지배할 목적으로 요렇게 갖고 있는 거, 이익 배당이나 그런 경우는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없다고 봅니다. 만기 보유 증권은 당연히 없고요. 시장성이 없고. 또 하나는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시장성이 있는 거는 시가, 공정가치로 하는데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의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채권에. 그 만기일도 정해졌고 금액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액면 금액으로 합니다. 자, 요 앞에 교재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그리고 나서 보겠습니다. 자, 채무증권, 채권이 대표적이죠. 취득할 경우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장부에 적어야 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회계 담당자는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어떤 목적으로 이 채권을 갖고 있는지. 자, 맞는 말이고요. 단기매매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한다. 이거는 맞아요. 단기매매증권은 주식 시세에 따라서. 근데 아까 만기보유증권은 뭐라고 했습니까? 채권 액면금액으로. 그거는 사고 파는 시세가 없어요. 그렇다면 요거는 잘못된 거죠. 요거는 맞는데 얘는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틀린 것, 정답이 되는 거죠. 2번이. 3번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 상장됐다가 상장 폐지돼 버렸어요. 시장성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주식은 갈 수 있는 게 만기보유증권은 못 가요. 만기일이 없어요. 주식에는.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매도가능증권 가는 거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맞고요. 채무증권, 채권 같은 거. 채권의 줄임말이, 채권은 채무증권의 줄임말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는 거 뭐예요?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증권도 분류한다. 맞는 말이죠. 자, 좀 구분이 되세요, 이제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출제요들이 그 함정을 파놔도 충분히 맞출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요게 틀린 거다. 공정가치. 자, 4번 문제.
자, 요 교재의 요 재고자산에서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재고자산이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짝지어진 것. 재고자산 우리 재고 파악한다 그러죠. 그럼 몇 개 남았고 하나당 얼마. 재고 파악을 하려면 수량 곱하기 단가. 요거를 곱해야 재고자산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요거 두 개는 서로가 상반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계속기록법 매일매일 재고 파악하는 겁니다. 판매하면 그거 빼고 나머지 몇 개 남았다. 근데 대형마트는 그게 불가능하죠. 하루에도 수천 개씩 나가는데. 그런 데는 한 달에 한 번 재고 파악, 실질재고조사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 파악해서 한 방에 구해버립니다. 매출원가 공책에 대입해서. 그래서 요건 소량 판매하는데 요건 대량 판매하는데. 자, 수량 파악은 요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문제는 이미 답은 나오겠죠. 재고자산이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 뭐예요?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다 하고 마. 정답은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격, 단가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단가 결정하는 방법이 개별법, 제품 하나하나마다 수시로 추적하면서 파악하는 방법. 요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평균법입니다. A 그냥 묶어서 해.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에버리지 평균을 내서 해버리는 방법. 그 다음에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고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고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런 거는 단가를 어느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바뀝니다. 재고자산 금액이. 그래서 자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가격 결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아웃이고 정답은 다하고 마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이건 아주 2급 수준의 문제가 나왔죠. 다음 자료에 의한 단기말 재무제표에 표시할 유동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비유동부채 집어넣었을 거예요. 매입채무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원 맞죠? 이거 유동부채. 예수금도 유동부채죠. 단기차입금 단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 요거 장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는 비유동부채가 되겠죠. 장기 미지급금은. 그래서 3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754만 원.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고요. 자, 6번 문제. 다음 내역이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게 단순하면서도 약간은 함정이 있는 문제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핵심은 뭐냐? 판매비와 관리비냐 영업의 비용이냐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영업사원 핸드폰 요금, 통신비로 우리 계산 과목을 쓰죠. 요거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영업부 사무실 감가상각비 요것도 판매비와 관리비죠. 판관비입니다. 장애인단체 기부금, 기부금, 이자 비용 대표적인 뭐예요? 영업 외 비용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나오죠. 매출총이익에서 요거를 빼요. 판관비. 판관비를 빼면 뭐예요?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에서 뭐를 빼요? 영업 외 수익은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은 뺍니다. 그러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옵니다. 여기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이 되죠.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디귿. 영업의 비용이죠, 얘는. 영업의 비용은 영업의 이익 계산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영향을 주는 건 뭐예요? 판관비가 영향을 주는 거죠. 자, 당기순이익에만 영향을 준다? 맞는 말이고요. 영업의 비용은 니은과 디귿이 합계액인 100만 원이다. 니은과 디귿. 니은은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잖아요. 얘가 틀린 것, 옳지 않은 것. 정답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이 합계액인 130만 원. 요거 두 개 더하면 13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산된다. 맞는 말이고요. 기업과 니은이 합계액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모두 영향을 준다. 자, 판관비 여기다가 들어가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이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뭐예요? 당기순이익도 줄어들죠.
이것도 맞습니다. 두 개 다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 유형자산 중 감가상각 회계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딱 답이 나왔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죠. 저 땅 3만 년 돼서 낡아서 버려야 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답은 바로 나왔고요. 관리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단기, 왜 문서 종이 자르는 거 있잖아요. 자, 저기 뭐 검찰에서 압수수색 온다면 막 다 찢어버리고 그랬죠. 요거 비품 당연히 감가상각 되고요. 주차장 건물 감가상각 대상이고요. 안마기, 좋은 회사예요. 전용 휴게실에 비치되어 있는 안마기, 요거 감가상각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고요. 자, 자본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자본금은 우선주 자본금과 보통주 자본금으로 구분하며, 이거 맞고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주당 발행가액으로 표시된다. 아주 이건 얄밉게 함정을 파놨습니다. 자, 우리 주식 발행했을 때 자본금 할 때 액면 금액으로 했어요? 발행 금액으로 했어요? 발행가액으로 했어요? 액면가액이죠. 액면가액이 100원이다. 근데 주식을 110원에 팔았다. 그러면 10원 이익 본 거 주식 발행 초과금 해서 자본잉여금 들어갔잖아요. 반대로 싸게 팔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했고. 근데 주당 발행가액으로 표시된다. 자본금은 아니에요. 액면가액, 발행가액이 아니고 액면가액이 돼야 됩니다. 그 주식에 적혀 있는 금액, 종이에 적혀 있는 금액. 그래서 잘못된 것 1번이 일단 정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 표시한다. 맞고, 주식 발행은 할증, 액면, 할인 발행. 아까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할인 발행 차금 뭐 있죠. 어떠한 발행을 해도 자본금은 동일하다. 왜? 액면 금액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 포괄선행 두 개로 표시한다. 이거 헷갈리면 재무상태표 가서 보세요. 아니면 계정관리 적용 등록 가서 보면 다 있어요. 그거 참고로 보시면서 풀이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원가회계 들어가겠습니다. 원가에 대한 다음이 설명 중 틀린 것. 원가의 추적 가능성. 요 용어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추적한다는 건 뭐예요? 이 재료가 특정 제품의 제조에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제가 김밥 천국까지 설명했죠. 김밥 만들 때 쓰는 김, 직접 재료비예요. 근데 뭐 참기름 또는 깻가루 이런 거는 김밥에도 쓰고 떡볶이에도 쓰고 그거는 간접 재료비. 그래서 추적 가능성이냐 하는 추적 가능성이 있냐 없냐는 추적 가능하다. 그건 직접비.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일정 비율에 따라서 제조간접비를 배분합니다. 그거는 간접비. 자, 추적 가능성에 따라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가능 원가 분류한다? 아니에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한다. 요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나왔고요. 조업도, 생산량을 말하는 거죠. 조업도가 증가하면 생산량이 많아지면 재료 변동비, 변동비는 재료비가 대표입니다. 재료비는 많이 들어가요. 그럼 총 변동비는 증가하는데 단위당 변동비는 뭐예요? 100개를 만들든 10,000개를 만들든 재료비 하나당 단가는 똑같아요. 일정하고. 맞습니다.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단위당 고정비 대표적인 게 임차료. 장사 잘 된다고 집세 더 내라고 보면 하긴 하는데 원가 회계상으로는 원래는 일정하죠. 자, 단위당 고정비는 총 고정비는 일정한데 단위당 고정비는 어떻게 해요? 감소하죠. 집세가 100만 원인데 100개를 만들었을 때와 1000개를 만들었을 때 단위당 집세는 제품 하나당 임차료는 줄어들죠. 맞는 말입니다.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는 모두 가공가에 해당한다. 가공비, 원가회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눕니다. 가공비에는 재료비를 뺀 나머지 다 맞는 말이고요. 매몰 원가, 이미 그냥 묻어진 거 매몰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학교 학자금 등록 학비 낸 거 있죠. 졸업장 받았어요. 졸업장 받는 순간 수업료는 못 돌려받습니다. 일단 납부하면 못 돌려받지만, 자, 현재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예요? 취직해서 빨리 돈 벌어서 학자금 대출 갚아야 된다고 제가 설명했었죠. 자, 매몰로 원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직접 노무비 70%를 제조 간접비로 배부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접 노무비를 X로 보겠어요. 직접 노무비. 여기에 70% 곱하기 0.7은 이게 제조 간접비다 이 말이에요. 만일 특정 작업에 배부된 제조 간접비가 이게 만약 35,000원이라면 그 작업에 소요된 직접 노무비는 얼마이냐 이 말이죠. 자, 직접 노무비에 곱하기 0.7 한 개에 35,000원이다. 그러면 거꾸로 이걸 구한다. 나누기 해버리면 되죠. 그럼 X는 35,000원 나누기 0.7 하면 나와요. 5만 원이 나옵니다. 반대로 역산해 볼까요? 5만 원 곱하기 0.7, 35,000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다음 중 제조 원가 계산을 위한 제공품 계정에 표시될 수 없는 것. 제공품 계정. 교재에 보면 이게 나와 있죠. 제공품은 제품 제조, 완성품 제조 원가를 구하는 장부입니다. 여기에는 지난달에 미완성된 기초제공품에 단기 투입된 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단기 총 제조 비용, 제조 비용 또는 비용을 다른 말로 원가라고 합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 자, 지난달에 미완성된 것에 이번에 비용 들어가고 그리고 이번에 미완성된 기말 제공품을 빼면 나머지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 제품은 다른 말로 완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성품 제조 원가. 자, 그러면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비용 요거는 여기 있어요. 맞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 있습니다. 기초 제공품 재고액 있고요. 기말 제공품 안 나오는데 기말 원재료 재고액 얘는 재료비 계정에서 구해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자, 얘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공품 계정에 표시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이번엔 형태를 달리해서 나왔어요. 자,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 그러면 배부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요 세 가지가 있죠. 얘는 전혀 생뚱맞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일단 나왔고 보통은 요 보조 부문,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거,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다음 중 이제 가장 복잡한 거 아니면 가장 정확한 거 이런 거 따지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기억하는 김에 직접 배부법이 가장 단순해요. 단순하고 조금 복잡하고 아주 복잡하고 복잡할수록 정확도는 더 많죠. 가장 정확하죠. 정확하고 얘는 정확도가 가장 떨어지고 얘는 중간치기예요. 자, 요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혹시 이번에 83회 시험 나온다면 또 이런 식으로 나올지도 모르니까 교재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간혹가다 한번 나오는 문제인데 아차하면 실수하도록 헷갈리도록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자, 이것도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실무에 가서 세금계산서 주고받으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주소 같은 건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름 틀려도 상관없어요. 뭐가 정확해야 되냐면 자,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하는 사람, 공급받는 사람, 누가 누구한테 이게 제일 정확해야죠.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예요.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된 상태에서 차용증서를 받아야죠. 자, 그 다음 얼마, 세금은 얼마.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부가가치세, 가액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함정을 파는 게 뭐냐면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공급 연월일. 제품 보낸 날과 세금계산서 작성한 날은 다를 수 있어요. 자, 공급한 날짜는 국세청에서 관심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한 날이 며칠이냐가 중요한 거지. 이 출제위원이 어떻게 요거를 살짝 생각을 했는지 아주 얄미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공급이 기준이 아니다. 작성이 기준이다. 요게 반드시 날짜가 없으면요. 요거 가산세 물고 막 그럽니다. 잘못되면. 자, 그래서 13번에 2번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자, 요거 잘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영세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영세, 면세, 이거 종종 나옵니다. 영세하고 면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두 개 다 세금 안 내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 나가는 거 출판사는 면세 업종입니다. 자, 세금을 면세해 주는 거예요. 이건 0%를 곱하기 하는 거예요. 0%.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큰 거 같죠? 아예 면세니까. 아니에요. 요거는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합니다. 완전 면세. 요거는 불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자, 지금 출판사들은, 대한민국 출판사들은 다 면세 업종인데 인쇄사에서 인쇄를 해와요, 책을. 근데 인쇄업종은 제조업체라 이거 일반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다 줘요. 부가세는 주는데 요거 면세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못 받습니다. 왜? 부가세 신고를 안 하거든요. 사업자 현황 신고만 하고 2월 달에. 그러니까 판매할 때는 부가세를 받지도 못하고 부가세 주지도 않지만 부가세 신고는 안 하지만 대신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반면에 영세는 책을 만약에 인쇄했다. 그래서 해외에 수출했다. 부가세 환급 받습니다. 대신에 해외에 수출할 때는 또 세금 안 물려요. 수출을 장려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면 얘는 돌려받을 거. 돌려받고 세금 또 수출할 때 안 내고. 얘가 완전히 땡 잡은 거죠. 그리고 영세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나라에서 수입할 때 관세를 물어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는지 도란프인지는 세금 왕창 물린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철강에 대해서도. 자, 소비지국.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면 미국에서 세금을 물려요. 관세 같은 거. 물리는데 우리나라 세금 물리면 수출하기 힘들죠. 그래서 빼줍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 이런 말이고요. 자,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된다. 맞습니다. 직접 수출이든 아니면 신용장에 의해서 내국 신용장에서 간접 수출이든. 규모가 작은 회사는 직접 수출 못하죠. 어떻게 절차도 모르고 서류도 복잡하고. 그래서 대응업체에 맡기는 겁니다. 직접 또는 간접 전부 다 영세율을 적용하고요. 영세율은 완전 면세,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직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한다? 이거 뭐가 잘못됐을까요? 간접 수출하는 경우 있잖아. 국내 수출 대행업체 할 때는 국내 업체끼리 거래니까 세금에서 교부합니다. 단 0%를 내서 세금은 안 내지만 직접 수출? 미국에 있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우리한테 입력을 한다고요? 그쪽에서 우리 거 받으면 이거 뭐 생뚱맞게 뭐 이런 게 왔어 그럴 건데. 직접 수출할 때는 세금에서 발행 교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는 잘못된 거죠.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습니다. 세금 감면, 수출 증진 요 목적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간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이 맞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성실은 2018년 3월 5일 폐업했습니다. 폐업 시 자산 보유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 표준 얼마이가? 매출액을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폐업했는데도 다 해야 됩니다. 폐업할 때도. 재고자산 봤더니 원가는 700만 원어치 있는데 이게 시가로는 800만 원어치예요. 그러면 어느 금액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팔리지 않은 것도 폐업할 때는 팔린 걸로 전제를 합니다. 왜?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하고 현수막 걸었잖아요. 폐업에 뭐 눈물의 세일 해가지고 폐업한다고. 보니까 1년 내에 폐업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자, 어느 걸로 그러면 폐업 신고하면 세금 신고를 할 때 우리 매출액 신고를 할 거냐. 이게 고민이죠. 근데 일단 폐업할 때도 재고자산은 판매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얼마에 팔지 모르지만. 그래서 시가로 과세 표준하고요. 대신에 세일해서 팔았으면 나중에 징빙 다 나올 거 아니에요. 판매 금액들이. 그러면 뭐 매출 할인으로, 매출 애누리로 잡든 뭘로 하든 해서 빼면 됩니다. 어쨌거나 기준은 시가로 해야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과세 표준은 4번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 이거 원가로 한다 그러면요. 세금 장난칠 사람들 많을 거예요. 폐업 신고했다가 또 개업 신고해버리고. 그래서 엄격하게 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론 시험 다 끝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무난했습니다. 이 정도는 뭐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평범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자, 좀 쉬었다가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실무 시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